오늘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지어야 되고요. 9월도 절반을 이제 보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름의 끝자락을 지나서 이런 가을비가 내리고 확실히 좀 가을로 접어들고 이달 말에는 또 추석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계절에 바뀌는 움직임, 시장이 바뀌는 움직임에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9월을 다시 한번 이 중간쯤 되면서 되짚어 보자면은 9월 시작할 때 코스피 지수가 2,550선이었습니다. 어제 종가 2,570선 라인대니까 크게 변한 게 없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수확을 걷지 못하신 분들 9월 하반월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가야 할까요? 오늘 장에서도 또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뉴스 5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번 주 전 세계적으로 통화 정책과 관련된 움직임들 그리고 발표가 하나둘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21차례였습니다. 유럽에서 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발표됐습니다.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죠. 22 통화정책회의 있었고요. 여기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경기 침체 압박이 있습니다. 현재 유럽 경기 안 좋다라는 얘기들은 여러 차례 들으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핵심이 관광산업인 국가들이 많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원활치 않고 또 EU 내에서의 맏형 노릇을 하는 독일은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국가인데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이 녹록치 않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유럽 경기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 압박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현재 이 EU의 기준금리는 연 4.25%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0.25%포인트 올리면서 0.5%가 됐고요. 한계 대출금리도 동일하게 조금 올라가서 4.75%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금금리는 4%대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10회 연속해서 금리 인상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내에서도 꾸준히 올라가는 금리에 지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가 EU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예금금리 같은 경우는 유로화가 1999년에 출범했는데 그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인플레 전망을 조정을 하면서 이 역내에서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는데요. 종합 인플레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올해는 5.6%, 내년에는 3.2%로 올린 반면 내후년은 약간은 좀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상하면서 성명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좀 눈에 띄는 부분, 핵심이 될 만한 내용을 읽어드리자면 20일 기준금리가 충분한 시간 동안 유지가 된다면은 인플레 목표치, 그러니까 현재 목표치가 2%대인데요. 2%로 제때 복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런 뉘앙스를 함께 시사했다라는 점, 따라서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상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2쪽에서의 통화정책회의 결과 전해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꼭 이렇게 깜짝스러운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데요. 이번에 깜짝 지준율 인하가 발표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금리 인상 기조, 인플레와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국가 두 곳 있죠. 중국 그리고 일본입니다. 중국이 이번에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중국은 물가 부분도 사실 지금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것보다도 더 발등의 불처럼 상당히 뜨거운 부분이 경기 침체입니다. 이 부동산 산업을 부양하는 그리고 내수 부양 여러 가지 카드들을 꺼내들고 있지만 현재 백약이 무효한 상황 가운데 중국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 가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모습 가운데서 결국에는 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내들게 됐습니다. 0.25%포인트 지급준비율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준비율이 무엇이냐 대체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가운데서 이 대비용으로 은행 내에 얼마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낮춰줬다. 은행이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현금, 이 금액이 낮아졌다. 이야기인 즉슨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 따라서 유동성의 카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율 인하가
된 것은 지난 3월 이후에 6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지급준비율을 인하를 하면서 사실 중국에는 기준금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이 금리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가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고 하는 MLF가 있습니다. MLF 금리도 오늘 발표가 되는데 이것 역시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으니까 이번에 MLF는 아마도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를 했는데요. 경제 획복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합리적이고 또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준비율 0.25%포인트 인하한다라고 게시를 했습니다. 과연 중국 경기 이것으로 조금씩 돌아설 수 있을지 이 부분 역시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유 쪽에서는 금리를 인상을 하고요. 또 중국 쪽에서는 지준율 인하, 통화정책 전반적인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달러화의 움직임들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21쪽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유로화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국내 원달러 환율도 최근 들어서 꾸준히 밴드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여기에 미칠 영향력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미증시에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올해 최대의 미증시 내에 IPO 대여로 꼽히는 ARM 상장 첫날 데뷔전 너무 좋았습니다. 그 내용 전해드리죠. ARM 공모가 51달러였습니다. 밴드 상단에서 책정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절의 첫날은 이 공모가 대비 25%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업 가치가 652억 달러가 됐는데요. 652억 달러. 와닿지가 않으시죠? 바로 SK 하이닉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의 시가총액 3회 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사이즈의 기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서 소프트뱅크는 크게 현금을 주게 됐습니다. ARM의 성공적인 상장으로 인해서 소프트뱅크도 이제 그 효과를 보게 될 텐데요. ARM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최근 들어서 이 AI 반도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과 관련돼서 관심이 고조되고 또 챗 GPT 등 이 AI 시장 생성에 있어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30년 전에 개발한 제품도 로열티를 받을 정도의 대단한 이 기술력과 또 탄탄한 수익 구조를 자랑하는 업체인데요. 2025년에 칩 설계 시장이 2,500억 달러로 예상되는 만큼 이 ARM의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게 이 월가의 시각입니다. 어제 이미 좀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낸 가운데 디자인 하우스나 아니면 칩리스, 팹리스 그러니까 사전에 설계를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크게 좀 각광받았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시죠. 오늘 보시는 이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AI 반도체 관련주로 묶이기는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ARM과 파트너 사였다든지 아니면 앞서서 수주를 받은 적이 있다라든지 협력 관계가 조금씩 있는 그런 트랙 레코드가 있는 업체들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런 연관성은 없지만 하는 사업의 이 구조가 ARM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묶입니다. 어제 14% 육박하는 급등이었고요. 이 밖에도 넥스트칩, 코아시아, AD테크놀로지, 가온칩스까지 7에서 9%의 동반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이 반도체 훈풍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나란히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 가깝게 0.96% 올랐고요. S&P가 0.84%, 나스닥 지수가 0.81% 오르면서 어떤 한쪽으로 기울어짐 없이 고르게 0.8에서 0.9%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ECB의 금리 결정 그리고 또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CPI는 그 전에 밤에 발표가 됐고요. 간밤에는 PPI 생산자 물가 지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실업률 지표까지 나왔으니까 이런 경제 지표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으로는 ARM 상장, 마지막으로는 유가의 상승세 이렇게 네 가지 체크 포인트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지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요. 8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0.7% 상승했습니다. 예상치가 0.4% 상승이었는데요. 이것을 크게 웃돌기는 했지만은 앞서서 CPI보다는 PPI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됐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용의 열기가 조금은 사그라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 월가의 시각이 있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2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가 22만 5천 건이었는데요. 이것을 약간은 밑도는 수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현재 고용과 이런 생산자 물가지수, 사실은 금리 인상을 야기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기는 한데요. 시장은 크게 여기에는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봐야 될 부분들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결국에는 $90 선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배럴당 $90를 돌파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진작에 $90 넘었고요. 이번에 WTI도 따라서 우상향 패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 받으며 에너지주들은 강세 흐름을 띠고 또 항공주들 약세 구도가 이미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글로벌 정세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우리의 이 정책 관계자들이 유럽을 방문한다든지 사우디를 방문할 때도 여러 가지 이 셀즈와 관련된 내용들이 오가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요, 해외 인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여기에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바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거는 상무부에서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혼자 오는 게 아니고 15개 미국 기업으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오게 된답니다.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 여기에 좀 방점이 찍힙니다. 왜냐면 이번에 방문 목적이요, 사이버 보안 및 중요 신흥기술 분야에서 상업적인 관계를 심화시킬 예정이다라고 상무부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거버넌스, 디지털 사이버 보안, 이와 관련해서 G20 회의에서도 상당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심이 된 이 글로벌 규범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번 피력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사이버 보안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모니터랩 2.3% 정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중에서는 센즈랩이나 시큐레터가 조금 빠르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또 거래가 실리는 종목군들이기도 하죠. 센즈랩은 1.4%, 시큐레터는 보합이었고요. 사이버원 0.5% 하락하면서 어제는 시장에 큰 관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일정이 있으면 또 미리미리 매기가 움직이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사이버 보안 관련주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